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 듣기 동안 사회복지 행정론을 같이 공부했던 시간들 기억해 보시면 어땠는지, 조금은 많이 힘들었던 과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1학년들이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목은 조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배울까 이런 과목들을, 근데 개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 개론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음, 영역에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도 이제 인사드리겠지만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함께 수업을 해주신다고 감사하고요. 특히나 이제 주말반이 처음 생겨서 그러니까 한 주는 만났다가 한 주는 온라인으로 했다가 저도 익숙하기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강의한다고 보니까 이제 비도 오늘 하루 종일 비도 내리고 있고 그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남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들을 향상 역량 중에서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자원들을 확보하는,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가진 생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수업 말미에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한테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담은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목차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 및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포절 기획 및 실행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라는 부분들로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단체를 운영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특히나 동문회, 동창회 이런 것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가게를 운영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을 적용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및 유형은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복지의 목적과 목표, 희망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가치를 담고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총체적인 활동 체계를 의미한다.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은 왜 그러면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은, 첫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정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기관과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준다. 그리고 셋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만족도와 책무성들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효과성, 효율성 부분의 문제는 정밀한 프로그램을 기반했을 때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적시해 놓고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과 종사자의, 그러니까 이 프로포절이 기관에도 그리고 종사자한테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기관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과 연계,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직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책임감과 협동의식들을 담아서 실질적인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방법. 그리고 종사자의 성취감과 소속감 등 정진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은 늘어나는 게 뻔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인력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벌어지면 그 내부 인력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종사자들도 많아요. 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한번 거쳐 나감으로 해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량들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내고 그것이 나중에 경력으로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성격 및 정책별 유형을 보면 사회화와 발달 욕구 그리고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개인의 생애에 걸쳐 나타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 뭐 아동이 됐든 어린 보육의 대상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퇴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중장년이 됐든 간에 이분들의 필요한 욕구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문제를 가진 개인 또는 가족의 치료, 보호, 지원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입양 아동이 됐든 보호 종료 청소년이 됐든 뭐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이것을 해소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후 삶이 이전 삶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안내, 의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정보 제공, 연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죠. 예전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큰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사에서 봤던 노인복지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의 변화는 더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표적 집단별로 유형을 보면 임상적 프로그램으로 해서 상담, 치료, 재활, 정보 제공, 의뢰하는 서비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면, 제도적으로는 조직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를 경계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든지,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에서 마을 가꾸기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별 유형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임상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및 여가 지원 프로그램, 발달 및 성장 프로그램, 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회 운동 프로그램, 소득 보장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임상 프로그램을 보면 개인이나 가족 등 개별화된 대상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나 감소를 돕기 위한 전문적 개입 프로그램, 심리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 가족 프로그램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나들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여행, 그리고 문화체험, 예술 작품을 관람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발달 및 성장 프로그램, 단계별 인간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화와 그리고 다양한 발달을 돕는 형상, 그러니까 사회성 향상이나 자립생활 훈련, 자립 지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시킴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플로킹, 그러니까 걸으면서 청소하는 프로그램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 문제를 최근에 유튜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 문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이나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운동 프로그램, 정책이나 제도 위에 사회 연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조금 확장되는 개념으로 정책이나 제도 등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권익, 법률 개정 운동, 기획 공동체 프로그램인데, 대표적인 게 장애인식 개선 운동이라든지, 최근에 있은
부분에서 이제 노인을 위한 뭐 권익 공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 그리고 아동학대,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의 이슈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부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소득 유지나 정진을 위한 프로그램, 뭐 작업장 뭐 이렇게 하고 뭐 최근에 시니어 클럽 이런 형태도 그런 형태를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은 프로그램 기획이란 현재와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하고 수단의 실행 선택 그리고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제반적인 프로그램 과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뭐 조금 유사한 개념은 계획이라는 어떤 것을 하거나 만들기 위해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획과 기획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프로그램 기획은 합리성과 책임성 정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기획은 결과 성취에 동원되어야 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합리적 측면에서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기획의 필요성은 책임성에서도 드러나는데 책임성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경험적 분석이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만들어질 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들 그리고 체계적인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되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은 사용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뭐 관련자들의 참여성 이런 것들을 높여내는 방법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후임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왜 이렇게 된다면 사회복지 현장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던 만큼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처음 기획했던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달랐을 경우 진행 방향이 틀어져서 원래 당초 목표했던 내용들을 담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단계부터 최종의 목표를 그려가면서 계획에 담아서 그 부분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혹은 목표를 위한 미래활동을 현재에 만드는 그러니까 예측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표도 지금 수준보다는 높아져서 아니면 그 수준이 단계를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지속 가능한 과정적인 역할을 활동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은 계획과 달리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문화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문화체험이라도 그 안에서 시간적 흐름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획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획 활동은 끝난 것이 아니며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에 상황이 변하게 되면 수정을 통해 모니터링도 하고 완료도 하고 해서 수정 보완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왜? 지금 이제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 프로그램 기획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를 지향점으로 두고 그 지향점으로부터 나아가는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뭐 정서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든지 그것도 이제 수치화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단기 목표에서 산출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수치화된 결과치를 도출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 클라이언트들의 부분도 의사결정도 포함되겠고요.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의 부분,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클라이언트 고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거기에도 더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팀의 고민들도 함께 담겨 있는. 최근에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사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마사회에서 지원한 고민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창원에 있는 어느 시민이 고민을 그러니까 던져주셨던 거고, 그것을 경남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이제 기획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 속에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지원단체, 지원기관, 기업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기관을 찾았고, 뜻은 게 마사회가 그 프로젝트를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는 부분, 돈을 대 보겠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리고 마사회에서 조건이 그러면 마사회가 있는 지역이 김해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일단 시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찾는 과정에서 플랫폼하고 마사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김해시에 좀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김해시가 저희가 이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고민들을 담고 있는 단체가 저희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 그 내용들을 의뢰했고, 저희들도 내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케이 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플랫폼과 한번 미팅을 했고 마사회가 미팅을 하면서 조금씩의 변화를 가지고, 그래서 보호 종료 자립 인턴십이라는 형태의 사업 계획 결과물을 만들고 7월부터 추진하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합의를 받고, 7월 초에 전체가 모여서 그러니까 출정식 비슷한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최종적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기획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관 내부나 외부나 지역사회가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현장 중심적이다. 프로그램 기획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파악되는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회가 저희들한테 이제 당근을 주죠. 어떤 걸 주냐면 잘하면 이번 6개월 시범 사업을 잘하면 내년에는 정식 프로젝트를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기관에 바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될지 뭐냐면 위험성이 저희 담당의 고민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보호 종료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참여도도 중요한 거죠. 뭐 밥상을 멋지게 차려놨는데 먹기 싫어하면 아무런 획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에 맞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개방 변화적이다. 기획을 가지고 있는 개방성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수용에 있어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것을 효과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 언제 어느 수준에서도 그것을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가 딱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과가 크게 있죠. 계획을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가 초과 달성하는 경우, 아니면 유지하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아니면 계획과는 정반대로 목표 달성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각각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너무 성과가 초과 달성이 된다 한다는 것은 목표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거 상향을 해서 제대로 된 곡선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목표대로 당초 계획이 적절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효과성을 조금 가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목표가 하향화되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폭 수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들, 그러니까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학습 지향적이다.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개선을 검토하는 활동 자체가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만의 고유능력은 이제 아닌 거죠.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문제를 찾고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했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역 주민들도 함께 고민하는 이런 부분, 아까 저희들한테 지역 주민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미션이, 그 문제 제기가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풀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좀 더 쉽게 접근 방향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 유형을 보면 프로그램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획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처별, 개별, 동기별, 그리고 의사소통별, 사업 목적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용처별로 보면 내부용 기획, 외부용 기획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용 기획은 내부 승인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부용 같은 경우는 외부 승인,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별 동기형 같은 경우에는 개선형, 개발형, 공고 마케팅형, 학습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개선형 같은 경우는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발전 추가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부분에서 수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개발형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기획,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상품을. 홍보 마케팅 기획 같은 경우에는 홍보, 외부 자원 개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하는 기획사업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시범사업, 기획사업 이런 형태로. 그리고 학습형 같은 훈련, 과제, 실습 훈련.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할 때 2학년이 돼서 이런 미션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별은 하위 상달형 기획과 상위 상달형 기획이 있습니다. 하위 상달형 같은 경우는 실무자의 문제의식이나 전문성으로부터 나온 기획.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밑에서부터의 고민들이, 그러니까 위로 결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최종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상위 상달형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실무자에게 문제나 과제를 제시하여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기관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런 문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과제를 던지고 그 과제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별로 보면 문제 해결형이 있고 역량 강화형이 있고 삶의 질 개선형, 그리고 보조 원조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욕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1인 가구,
노인의 뭐 생활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삶의 질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밥을 굶고 있으면 밥의 문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외로워한다든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역량 강화형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이나 자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획.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함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삶의 질 개선형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획. 삶의 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질도 있겠지만 그분이 요구하는 삶의 질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보조 연주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획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방학 때 특히나 사회복지시설들, 아동복지시설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매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지역아동센터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생활시설도 확대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원하는 복권기관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재원을 지원하고 있고 모금회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동안에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저희 기관도 이번에 제출을 했었고 작년에도 제출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선정이 다 됐는데 작년에 저희 기관이 이제 계획이 좀 거대했어요. 6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거였고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그때 당시에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문화체험이라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출발 일주일도 안 됐죠.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김해시에서 여행 금지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못 가게 이제 막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저쪽에 이제 계약한 업체에 뭐 다른 데는 오는데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위약금 문제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의 불만이 컸죠. 왜 안 가냐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내고 그래서 옥상도 이용했고 캠핑장도 이용해서 아이들의 그 마음을 좀 달랬던 기억들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무리하게 멀리 가는 것은 좀 안 잡았고요. 그래서 경주 일대 아이들이 가면서 경주 일대의 문화들, 시설들을 활용해서 접근한 2박 3일짜리 프로젝트로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추석이 예년보다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기간을 활용해서 올해도 여행을 가는 걸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정리가 했고 그 과정에서 계획 단계부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설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기획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유형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욕구 중심 기획과 문제 해결 중심 기획, 그리고 자원 활용 중심 기획, 그리고 참여 중심 기획.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는데 욕구 중심 기획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전에 측정, 조사를 통해서 기획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욕구 조사가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평가에도 아이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조사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캠프를 갔다 오고 나면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개선했으면 좋겠던 점, 그리고 다음에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좋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그 수정해가면서도 진행하지만 그거를 다 근데 문제는 조사만 한다는 것이 약을 분석해서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중심 기획 같은 경우는 대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저희들이 만나는 친구들은 보통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가지는 집단적인 문제. 그리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보면 가장 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책 시장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클라이언트들도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직업의 안정을 조금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정도 있지만 타 직업 분과에 비해서 급여를 좀 현실화시키는 욕구를 좀 제안을 했고, 김혜씨 같은 경우는 2개 정당 모두 오케이 라는 부분에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 활용. 그러니까 후원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이 클라이언트 욕구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직원이 가진 역량, 아니면 연계 가능한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모래놀이 치료가 이 정서적인 안정에 가장 필요한데, 모래놀이 치료할 강사진들이 우리 자원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자원, 그냥 미술치료 이런 분들을 유사한 치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강사를 무리해서 서울에 데려온다면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중심 기획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구성된 사람 모두가 함께 기획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집단이 너무 크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김해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이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 김해시도 5기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의 욕구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FGI에서 포스트 그룹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계속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지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해서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이 거의 10,000명의 김해시간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고민을 찾아내고 이것을 문제 해결해내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해당단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의견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단계별로 거쳐 나가게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에 대해서 보면, 프로그램 설계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자원을 연결해 일관성 있게 계획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는 전체 사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됐든, 클라이언트가 됐든, 담당 직원인들 같은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져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 담당자들이 진행하기가 원활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는데, 크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면 그게 OP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보면 첫 번째는 한목적성과 목표의 일관성, 두 번째는 참여자 역량 수준과 흥미의 적합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통합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네트워크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목적성과 목표의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적이 제시하는 바 그대로 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지나치게 뭐, 뭐 수단에 맞춰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으로만 맞춰 있다면 목표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 전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중간 목적,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에서 단계별로 해서 이 내용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참여자 역량 수준과 흥미의 적합성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에 대한 고려인 거죠.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 좋다 하더라도 흥미도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한테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 그 애완용을 활용한 친근감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흥미도를 이끌어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책에 있는 내용은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학습 위주의 내용만 포함되기보다는 놀이, 체험, 가족 챔프 등을 포함할 때 참여자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대상자에는 참여자와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학습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일관성 유지에 있어서 요 센터에서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함께 해는. 예전에 저희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버님이 좀 권위적인 아버님이셨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은 이런 부분의 아이들이었고, 사고라고 표현하기에는 말썽을 좀 많이 부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같이 처음에는 시범도 보이고 같이 하고 하면서 가족 회의하는 거,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부분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욕구를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들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통합성이 요구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면 아픈 데만 이렇게 약물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일정 계획 아래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한 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상황들은 넘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사례 관리 형태로 해서 함께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재발 방지나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업, 종교단체, 심지어는 기업들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역적, 문화적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발굴해내. 특히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전통, 관습, 방언 등을 발굴하여 프로그램명이나 집단명을 활용할 때 프로그램 참여자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심도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흥미를 끌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지난 제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에 그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서 곡성에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여행이라기보다는 1박 2일 동안 짧게 그쪽 기간 여행사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 기획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요. 요번에 이제 제가 울릉도도 갔다 왔고, 이번에 곡성도 갔다 왔는데, 곡성에 가서, 그러니까, 숲길은 최근에 뭐냐, 물멍 트레킹, 섬진강 물멍 트레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참여하고 왔는데요. 섬진강이라는 자연에 함께 걸으면서 물소리도 듣고 물이 흐름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이제 빠져들고 그 이제 자연이 너무나 이제 좋아서 무더웠지만 엄청나게 더웠어요. 무더웠지만 1박 2일 갔다 오고 나서 조금 행복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과정들을 충분하게 담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될 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클라이언트들이 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면 성과는 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이런 부분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사물놀이를 했기 때문에 사물놀이를 하면서 공연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그랬는데 준비 과정 속에서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도 했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연 속에서 별로 이렇게 관객들한테 감동을 전달을 못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은 실패를 했죠. 그런데도 이 과정이 속에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후 작업하는 데는 더 좋았던 경험들도 있고요. 또 한 번은 그렇게 준비를 별로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뛰어난 사람들의 앞에서 선동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형태의 고민이 됐는데 공연은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공연 이후에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건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율돼서 그러니까 내용도 알차고 준비한 내용도 알차고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내부적인 직원들의 단합이 없이는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충분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316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확인과 욕구 사정의 과정입니다. 기획의 첫 단계로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과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나 욕구의 규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리고 현존하는 서비스의 중복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런 내용의 욕구들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종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이고 그쪽에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는 1년짜리 목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 분기별 목표는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큰 목표가 달성이 될 거고 이 큰 목표가 달성이 된과 동시에 최종적인 장기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미리 1년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입 전략들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째 단계에서 논의하게 되고요. 그럼 이 이제 개입 전략 속에서 그럼 이 개입하는 전략 속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번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어떻게 평가해서 성과를 확인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은 과정일 거거든요. 이 과정이 기록에 대한 부분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요. 이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과정이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평가 자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이렇게 해서 크게 뭐 다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학자나 뭐 추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단발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성과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박용순 왜 2010년에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재원의 문제가 되겠죠. 장기적 프로그램을 하는 게 복지기관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만큼 성과도 안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 기관들이 많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고민이다. 그래서 최근에 모금회나 몇몇 기관들이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3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금회나 이런 데서 3년간 지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왜냐면 장기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기적인 목표를 엄청나게 많이 달성했어요. 각 기관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변화는 크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된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의 고민들은 보면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기관의 클라이언트의 문제.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역성을 가진 이런 부분들 욕구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실적 쌓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당연한 거죠. 존재 이유, 이 시설들이 존재 이유가 이 클라이언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거죠. 지역사회 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까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전문가죠. 이 전문가들을 확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지관이나 학기 시설들은 직원의 티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티오가 충분하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인력 확충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0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보면 시설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는 거죠. 그럼 3명이서 평균적으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거, 관리하고 있는 거, 프로그램도 다 따로 돌려야 되고 이런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작은 인원들이 아니고 일상적인 관찰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부모 해야 되고 학교 현장들하고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케어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인원의 숫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들은 더 하죠. 주 52시간 적용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저희들 같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 52시간인데 3명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같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8시간씩 근무를 하면 딱 되죠. 38, 24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주 5일 근무하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애들 혼자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시설장은 주 52시간에서 예외다. 라는 게 있고, 그러면 저는 수시로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그게 옳은 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범사업 한 50%의 시설에 추가 인력 1명이 배치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설은 배치가 안 됐고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1명이 배치돼서
그쪽에 4명이고 저희는 3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4명으로 확대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4인 뭐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 또 시설장이 이걸 대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재원 확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근데 앞으로 향후 복지 현장에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전방이 밝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뭐 제가 이제 20년 동안 현장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고민은 최저 수준의 지원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획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모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부 사례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우리 지역의 특성도 모니터링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이런 프로그램 하던데 우리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 여섯 번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협력적이고 일체감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마을학교를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안 받고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역량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업무를 더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쁜 운영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영역들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역할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을 지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이제 운영 주체의 이름도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마을학교의 이름을 신어마을학교로 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에 여러 가지 이름을 담고 있어요. 일단 신나는 어린이 세상이라는 이름에서 신어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뭐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뭐 이런 형태의 고민도 담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신어산 아래에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다 포괄해서 신어마을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신어마을이라는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5방동이고 3방동이고 뭐 이런 형태의 공간이었다면 8천동이고, 신어마을이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이지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신어산도 있고 신어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신나게 어우러지는, 신명나게 하는 신나는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뭐 이런 형태의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프로포절,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서를 만드는, 또 앞에도 문서를 만드는 건 이거는 설득적인 문서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절의 목표는 선정입니다. 선정에 대해서 돈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사회복지부에서 프로포절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 제안서를 의미하며, 사회복지기관의 프로포절 작성 능력은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설득조의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혹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이렇고 갚을 능력도 이렇게 되고 어떤 게 활용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문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최근에는 이제 PT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은 재정지원단체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기관에 제공하는 기금 배분의 투명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지 필요한 과정이고,
프로포절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기관에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정되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 통해서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보면 제일 최근에 많이 보는 것 중에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정의 기쁨은 당일. 이게 기대감 앞에 이제 제출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는 실무자들의 고민이 그래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되면 이렇게 변할 거고, 우리 조직이었고 내가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 거라고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제출할 때까지도 좋고 그 기다리는 과정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는 공고 이메일이 딱 오는 순간 이제 현실이 온 거죠.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죠. 저 일을 누가 하지? 누가 할 것도 없고 그 제출한 당사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돼.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일을 어떻게 배분할 거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업무 과중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1년을 보내게 되면 개인적인 역량도 향상이 될 뿐더러 기간도 마찬가지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째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동생활 과정에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하는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3년째 프로젝트를 올해 3년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년차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요리를 제대로 해갖고 먹었으면 좋겠다. 일단 간편식에 익숙하지 않고, 간편식도 돈이 있어야 다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요리 학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일상생활 요리 한 15가지 정도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손님이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밖에 살다 보면. 그랬을 때 좀 특별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서 초대하는 과정까지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년은 그랬고, 2차년도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자격증도 있어야 될 거고,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는 2차년도. 올해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위해서 내가 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고 미래에 꿈꾸는 건 어떠다. 그래서 시간 관리, 인문학적인 이런 고려를 해서 올해 프로젝트 이렇게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담당이 지금 3년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중간에 이게 바뀌었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까지도 품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절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준비, 작성,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표 이제 10-4 이렇게 보시면, 준비 단계는 프로그램 기획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근거가 되는 이론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는 능력,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관리 이론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 근거가 조금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 모델에 대한 이해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작성 단계는 문제 사항을 분석하는 거, 욕구와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작성 단계에서는 이걸 분석하고 정리해서 요약해내는 작업들이 조금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구성한다든지 예산을 짠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 기관은 제목에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마사이어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름 짓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서 한
한 2주 정도 고민을 계속했던 부분인데요. 마사회가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인턴십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인턴십 인턴십으로 꿈 갈로 위에 드림 이렇게 해서 꿈 드림 뭐 지원 프로젝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줄이면 마인드 마사회가 지원하고 인턴십으로 해서 아까 꿈 드림이잖아요. 드림에서 듣자 마인드 마음을 나누는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사회 그걸 들고 갔을 때 많이 좋아했어요. 왜 자기 메인 마사회가 일단 오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도 좋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인턴십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담고 있고 그럼 저희들도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사회가 요구했던 프로젝트가 마사회 아이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체험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담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그쪽에 평가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의 실행과 결과 구체적인 기록 과정 능력들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보통 앱 시설들이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조사도 하겠지만 만족도를 하는 거. 근데 만족도를 했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뭐 시험 그 성적할 때 이제 만족도 조사 하시겠지만 왜 이런 답을 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만족도 조사할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요구하는 급식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급식이 괴리감이 워낙 커요. 아이들은 일단 라면을 주면 좋겠다는 욕구가 강해요. 라면, 고기 뭐 이런 형태에 있죠. 근데 라면이 1순위예요. 근데 급식에서는 라면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부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라면을 먹고 싶어도 애들한테는 만족도가 최하로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 가정평가 능력 그리고 척도를 활용해서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포절 작성 시 원칙과 심사 기준 이런데요. 심사 기준은 뭐 각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은 읽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할 것, 어법과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사용할 것. 이렇게 사투리 이렇게 들어오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작성할 것, 긍정적 의미로 작성할 것, 확인되지 않는 가정을 피할 것. 최근에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는 1차적으로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제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돼요. 그렇고 그게 통과가 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5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고요.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제안하고 있는 뭐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제출기관의 책임성, 그리고 역량이 있는지를 볼 거고요. 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재원을 명확하게 이제 허수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락 사유 이런 걸 보면 문제 상황이라고 제기한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문제의 성격이 명료하지 않은 것 그리고 문제 제기 방식이 부적절하고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증거를 넣었다든지 문제 분야에 대한 기관의 실적이 부재하다든지 지역사회에 배제된 기획 과정이 그러니까 지역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탈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투입, 돈 쓰임새의 불명확성, 그리고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목표, 그리고 활동 부분에서는 문제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대처 방법.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캠프를 다 열었는데,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게 왜 전혀 또 맞지 않는 캠프를 열까? 의미를 부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캠프를 열는지.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정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일 경우, 산출, 불명확한 평가계. 평가를 해도 이게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이 심사하는 대부분이 교수님들이세요. 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임 이상의 교수님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수치화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형 사업 작성, 그러니까 모금회가 한 5년 전에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에 바꿨어요. 양식을. 그래서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산출 중심형, 기능 보강형. 이런 양식도 다르고, 서술 방식, 서술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쉬운 게 산출 중심형이나 기능 보강. 그거는 딱 짜여진 틀에 맞춰 외우면 됩니다. 근데 성과 중심형이나 성과 확산형 같은 경우, 성과 중심형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성과 확산형은 2년 이상, 3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걸 할 때 한다. 구체적 내용이 성과 확산형이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 작성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장 큰 게 보면 첫 번째, 배분 신청서 작성입니다. 배분 신청서는 신청 기관과의 신청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요약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신청을 통해 전체 프로포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보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이다라는 걸 그림을 그리고 이후의 문서들을 보게 됩니다. 주로 사업명,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방법, 사업비 담당자 등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후 문서는 첨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의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기관의 현황. 신청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직원 현황, 주요 사업과 같은 기본 정보와 기관 현황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외부 공모를 통한 지원금 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기관 간 지원금 편중을 예방하고 프로포절 당선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예산 현황, 신청기관의 현황은 공모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역량과 공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식이므로 정확하게 이렇게 단서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을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우리 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는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사업명,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예산 편성, 문제의식,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평가,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과 예산은 프로포절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현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인원이 몇 명인지, 몇 회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강사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를 제시해서 이 계획서를 하고 나면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이런 거 심사하고 나면 그냥 서류로만 통과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한 기관이겠죠. 서류를 봤을 때 명확하게 그려준다. 두 번째는 인터뷰, 대면 심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대면 심사를 부릅니다. 그럼 가서 설명하는 과정들. 근데 그리고 모금회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관들이, 그러니까 서류가 통과된 모든 기관들이 와서 PT를 합니다. PT를 하면서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게 되고, 짧게 끝나는 기간이 있고 길게, 그러니까 딱 그 목표한 시간을 채우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짧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죠. 잘했거나 별로 내용이 없거나. 그래서 뭐 언제나 제출할 때는 떨리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에 실제 이렇게 보시면 뭐 프로젝트명 이런 것들을 담게 되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기간 내용도 뭐 선정이 됐으니까 뭐 나쁘지 않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여 대상, 여기서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핵심 참여자는 이 사업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자 했던 대상을 보시면 되고요. 주변 참여자는 이 핵심 참여자의 참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참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뭐 예를 들어서 성과 목표는 뭐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언제에 몇 회를 해서 우리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 횟수는 몇 시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 담당 인력은 어떻다. 예전에는 모든 인력들을 다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사업을 담당한 인력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 역량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진행 일정을 보면 그러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4월 달에는 이렇게 진행돼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역사회 자원 활용. 예전에는 나열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역할들을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를 기록하게 되고 뭐 MOU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협약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은 문제의식, 사업의 필요성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5년 전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고민했던 이유 중이니까. 근데 지금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왜 하게 되는지, 왜 고민했는지 배경을 조금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보시면 328페이지에 식사인데 여기 지금 이거는 조금 책의 내용은 예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에 몇 명이 참석하고 몇 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가까지. 식사 같은 경우 먹으면 단가가 최대 그러니까 뭐 15,000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는데 뭐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이고요. 타지로 나갈 때는 15,000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와 평가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사후 했다면 사전사후 설문조사가 척도조사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다면 인터뷰에서 어떻게 할 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말고사는 크게 6문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오픈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관리자의 역할,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비영리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이유가 하고 영리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것들을 준비했고요. 세 번째는 예산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요청드리는 문제고, 네 번째는 단답형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제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효과하고 목표가 과연 뭔지를 설명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의 문제 6가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4장부터 9장까지 안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많은 내용들을 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 설명, 그리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문제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비영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산의 원칙, 그리고 예산은 제출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운영 효과와 목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금방 설명드린 내용은 쪽지 보낼 때 같이 보낼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혹시 쪽지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니까 카톡방에 그 내용들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신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 뭐 저하고 만날 시간 없겠지만 이후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친숙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